해질 무렵의 해운대 해변. 부드러운 바람이 황금빛 모래 위를 스치고 파도는 조용히 리듬을 그리며 밀려왔다. 강지우는 벤치에 앉아 있었다. 어깨에는 맞춤 정장이 잘 어울렸고 손목에는 고급 시계가 빛났다. 하지만 그의 눈동자는 공허했다. 그 옆에는 휠체어에 앉은 9살짜리 딸 강소은이 있었다. 소은은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다. 아빠, 연 날아가요. 저기 보세요. 지우는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속은 무거웠다. 2년 전 교통사고로 인해 소은은 하반신을 전혀 움직일 수 없게 되었다. 의사들은 영구적인 척수 손상이라는 차가운 말을 남겼고 지우는 그 어떤 방법으로도 이를 되돌릴 수 없었다. 그는 딸에게 담요를 덮어주며 말했다. 소은아, 바람이 차다. 무릎 덮자. 지훈의 손끝이 소은의 다리를 스쳤을 때 딸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이 그를 다시 무너뜨렸다. 재계에서 불가능이란 단어는 지훈에게 존재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 문제만큼은 예외였다. 그가 또 한 번 병원 예약을 확인하려 휴대폰을 꺼내려던 순간 그림자 하나가 그의 앞을 가로막았다. 아저씨,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우는 고개를 들었다. 11살쯤 되어 보이는 깡마른 소년이 맨발로 서 있었다. 해진 옷과 먼지 낀 얼굴, 그러나 그 눈빛은 유난히 맑고 깊었다. 부산역 근처에서 흔히 보는 아이들과는 어딘가 달랐다. 뭐라고 했니? 지훈의 목소리는 무의식적으로 날카로워졌다. 따님을 도와드릴 수 있어요. 다시 걷게 해드릴 수 있어요. 지훈은 코웃음을 쳤다. 세브란스도 서울대병원도 안 된 걸 너라는 아이가 해줄 수 있다고. 네, 저도 한때는 못 걸었어요. 소녀는 조용히 자신의 왼쪽 바지를 걷어 올렸다. 오래된 흉터가 선명하게 보였다. 그 순간 지훈의 안에서 무언가 오래된 감정이 깨어나려 했다. 희망일까? 분노일까? 조롱일까? 그는 이를 악물고 말했다. 그러나 소녀는 물러서지 않았다. 오히려 한 발짝 더 다가왔다. 제 이름은 이태민이에요. 진심이에요. 딱 10분만 시간을 주세요. 그 순간 소은이 아버지의 소매를 잡아당겼다. 아빠, 들어봐요. 제발요. 지우는 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거기서 2년 전 사고 이후 처음 보는 희망의 빛을 발견했다. 10분, 단 10분. 지우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딱 10분이다. 태민은 작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다. 놀랍게도 그 인사에는 전통의 예절이 깃들어 있었다. 그는 소은의 휠체어를 뒤에서 밀며 말했다. 바다가 잘 보이는 쪽으로 가요. 지우는 망설였지만 딸의 눈에 번진 기대감을 무시할 수 없었다. 셋은 해변 가까이로 이동했다. 태민은 조용히 자신의 가방에서 작고 둥근 돌 몇 개를 꺼냈다. 이게 뭐냐? 지훈이 물었다. 소은이가 자신의 몸을 다시 느끼게 해주는 도구예요. 태민은 무릎을 꿇고 소은 앞에 앉았다. 눈을 감아보세요. 파도 소리가 들리죠? 소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지금 발로 모래를 느껴봐요. 까슬까슬하고 차갑고 그런 느낌 기억나요? 소은의 이마에는 진지한 표정이 스쳐갔다. 그녀는 온 집중력을 모았다. 지우는 속으로 비웃고 싶었지만 딸의 얼굴에 떠오른 집중과 희망을 무시할 수 없었다. 태민은 소은의 발에 조심스럽게 돌을 하나 올려놓았다. 지금 뭔가 느껴지나요? 소은은 고개를 저었다. 태민은 다른 돌을 올렸다. 이번엔요? 소은은 갑자기 숨을 들이켰다. 뭔가 느껴져요. 아빠 발가락이 간질거려요. 지우는 그대로 얼어붙었다. 두 눈이 커졌다. 2년 동안 수십억 원을 써도 듣지 못했던 말이었다.
그는 태민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엔 어떤 속임수도 없었다. 어떻게 가능한 거지? 태민은 고요히 말했다. 내일 저희 동네로 오세요. 더 보여드릴 수 있어요. 그는 종이 한 장의 주소를 적어 내밀었다. 영도구 희녀울길 83. 폐공장 뒤편에 있는 판잣집이에요. 지우는 망설이며 그 주소를 받아들었다. 부산에서 가장 부유한 그가 평생 들어보지도 못한 곳이었다. 너 도대체 누구냐? 태민은 조용히 웃었다. 그냥 아저씨처럼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은 아이예요. 그리고 그는 파도 소리를 따라 달려가듯 해변을 뒤로하고 사라졌다. 지우는 남겨진 발자국을 바라보았다. 파도가 그것마저도 지워가고 있었다. 그날 밤 해운대의 고급 펜트하우스에서 지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위스키를 들이켰다. 손에 쥐고 있는 태민의 종이 주소. 그것은 단순한 위치가 아니라 그가 잃어버린 믿음으로 가는 지도 같았다. 강지우는 영도구 희녀울길 83이라는 주소를 지도 앱에 입력했다. 이런 곳도 아직 남아있었나? 주소는 바닷가 끝자락, 부산항이 내려다 보이는 절벽 위의 낡은 판자촌이었다. 운전기사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지우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여기서 기다려. 지우는 걸어서 판잣길 안쪽으로 들어섰다. 금이 간 시멘트길, 녹슨 철문, 그리고 오래된 전신주. 도시는 이 구역을 오래전에 버린 듯 보였다. 그리고 그 구석에 한 채의 허름한 판잣집이 보였다. 문 앞에는 작은 화분 몇 개와 손으로 그린 듯한 표지판이 있었다. 희망은 여기에 있다. 지우는 문을 두드렸다. 문이 삐걱이며 열렸고 태민이 모습을 드러냈다. 왔네요, 아저씨. 지우는 안으로 들어섰다. 안은 예상보다 깨끗하고 따뜻했다. 벽에는 손으로 그린 그림들과 시 한 구절이 적힌 종이들이 붙어 있었다. 여긴 너 혼자 사니? 네, 원래는 다른 아이들과 같이 있었는데 지금은 다 떠났어요. 태민은 밝게 대답했다. 제가 걷게 된 후 여길 떠나라고 했지만 전 여기에 남기로 했어요. 지우는 그 말을 곱씹었다. 너 정말 예전에 못 걷던 적이 있었던 거야? 태민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의 왼쪽 무릎을 가리켰다. 이 자국이 보이시죠? 여기가 다 부서졌었어요. 척추도 망가졌고. 의사들이 절대 못 걷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제 몸이 아니라 제 안에 나가 걷기 시작했어요. 지우는 그 말이 이해되지 않았다. 무슨 소리야? 정신적인 힘 같은 건가? 조금은요. 하지만 더 정확히 말하면 제 몸과 마음이 다시 대화를 시작한 거예요. 아무도 날 치료해주지 않아서 제 몸에게 직접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지우는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눈은 거짓이 아니었다. 그래서 내 딸도 그럴 수 있다는 거냐? 네, 소은이는 아직 몸과 마음이 끊겨 있어요. 하지만 그 연결을 다시 만들어주면 달라질 수 있어요. 지우는 한숨을 쉬며 앉았다. 나는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봤다. 최고의 의사, 최고의 병원, 최고의 기계. 태민은 조용히 말했다. 하지만 한 번이라도 소은이라는 존재를 들여다보신 적 있으세요? 병이 아니라 사람을 본 적 있으세요? 지우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때 문이 또 한 번 열리며 낯선 노인이 들어왔다. 하얀 수염과 단정한 옷차림, 눈빛이 범상치 않았다. 이분은 윤서구 선생님이에요. 여기에 숨어 계신 진짜 선생님이죠. 저는 이분에게 배웠어요. 지우는 몸을 일으켰다. 동양이술, 침술인가. 윤서구는 고개를 저었다.
치유란 단지 몸을 고치는 일이 아닙니다. 몸, 마음, 기억, 시간 모두를 연결해야 진짜 치유가 시작됩니다. 지우는 혼란스러웠다. 현대의학으로도 못한 것을 이런 말로 가능하다는 건가? 그러나 동시에 지난 밤달의 발끝에서 느꼈던 기적 같은 반응이 떠올랐다. 다시 한 번만 시도해보자. 단, 내 방식대로 관찰하고 분석할 거야. 태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과학도 필요해요. 하지만 때론 과학이 놓친 것들이 있죠. 그날 오후, 소은이 지훈과 함께 태민의 공간을 다시 찾았다. 그녀는 처음에는 낯설어했지만 이내 태민을 보고 미소 지었다. 다시 왔구나, 소은아. 태민은 작은 수건과 돌, 나무 조각들을 준비했다. 오늘은 바람을 느끼는 연습을 할 거야. 지훈은 벽에 설치한 작은 카메라를 작동시켰다. 모든 걸 기록해 두기 위해서였다. 태민은 소은의 발 위에 야른 천을 덮고 손으로 아주 천천히 흔들기 시작했다. 이건 바람이야. 얼굴이 아니라 발끝에서 바람이 지나가는 걸 상상해봐. 소은은 눈을 감고 집중했다. 입술이 약간 떨렸고 이마에 땀이 맺혔다. 느껴져요, 뭔가 따뜻하고 스치는 느낌이. 지훈은 순간 숨을 멈췄다. 그녀가 말하고 있는 건 감각이었다. 그것도 자발적인. 카메라에 기록된 건 움직임이 아니었다. 하지만 지훈은 느꼈다. 뭔가가 변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태민이 조용히 속삭였다. 이제 소은이 스스로 몸과 대화할 수 있어요. 지훈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자신이 수십 년간 쌓아온 논리와 이성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처음으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믿음이라는 것이 솟아올랐다. 서울로 돌아온 강지훈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침대에 누운 채 천장을 바라보던 그는 어느 순간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서재로 향해 오래된 서류들을 꺼냈다. 사고 보상 관련 문서들이었다. 2년 전에 그 사고. 소은과 함께 탔던 차가 교차로에서 갑자기 돌진해온 화물차에 부딪혔다. 당시 그는 의식이 없었고 병실에서 깨어났을 때는 이미 모든 처리가 끝난 후였다. 이건 이상하군. 지훈은 그때 당시 정리되었던 피해자 리스트를 자세히 살펴보다가 피해자 명단에 이태민이라는 이름이 없다는 것을 알아챘다. 대신 이병철이라는 이름이 있었다. 사망자 이진호, 남, 38세, 박미영, 여, 36세, 피해자 가족 대표 이병철. 강지훈은 눈썹을 찌푸렸다. 이진호와 박미영, 둘 다 사망. 이병철은 피해자 대표로서 합의서에 서명했고 거액의 보상금을 수령했다. 그런데 그 부부 사이에 아이가 있었다는 기록은 없었다. 도대체 왜 아이의 존재가 빠졌지? 그는 곧장 비서에게 지시를 내렸다. 그 당시 교통사고의 합의 자료들, 원본 파일 전부 가져와. 특히 CCTV 영상과 경찰 조사서까지. 비서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조용히 말했다. 회장님, 그건 당시 법무팀에서 예부 유출을 막기 위해 파기 처리했습니다. 지훈의 눈이 매섭게 빛났다. 누가 그런 결정을 내렸지? 부회장이신 유상우 이사님과 당시 전략기획실 쪽이었습니다. 강지훈은 오래전의 기억을 더듬었다. 당시 그는 병원에 있었고 모든 처리를 회사에 맡겼다. 법적 책임만 피할 수 있다면 다른 건 중요하지 않았다. 그렇게 생각했다. 아니, 그렇게 믿고 싶었다. 그는 다시 비서에게 말했다. 이병철이라는 사람,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추적해. 그리고 그의 계좌 흐름도 전부 확인해. 지훈은 이제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었다. 태민이라는 소녀는 단지 기적을 가져온 존재가 아니라
자신이 과거에 외면했던 진실 그 자체였다. 다음 날 아침, 그는 다시 부산행 KTX에 올랐다. 이번에는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서였다. 바로 이병철. 영도의 낡은 선박 부품 창고. 그곳에서 이병철은 조용히 일을 하고 있었다. 지훈이 나타나자 그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당신이 왜 여기에? 이태민. 너의 조카지. 이병철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그 아이 살아있었어. 그리고 지금 내 딸을 꺾게 만들고 있어. 침묵.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그 아이, 왜 합의서에서 뺐지? 형이 죽었을 때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부채뿐이었죠. 그래서 그 아이까지 데려가면 내 인생이 끝나는 줄 알았어요. 합의금이 필요했어요. 그 아이는 고아원에 맡겼고 나중엔 연락도 끊겼어요. 지우는 눈을 감았다. 당신 때문에 한 아이는 부모를 잃고 세상에서 버려졌어. 그리고 지금 그 아이가 내 딸을 살리고 있어. 이병철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난 용서를 구할 자격도 없어요. 지우는 한참을 침묵하다 말했다. 당신이 그 아이를 버렸다면 나는 그 아이를 다시 받아들이는데 전력을 다할 거야. 그는 돌아서며 말했다. 그리고 이 모든 진실 나부터 바로잡을 거다. 서울로 돌아온 지우는 자신의 변호사를 불렀다. 사고 당시 법무팀의 책임자들을 호출했고 은폐와 조작, 희귀 처리까지 전부 제조사에 들어갔다. 그 과정에서 확인된 건 충격적이었다. 사고를 일으킨 화물차 운전사는 과로와 음주 상태였고 그 운송회사를 하청으로 맡긴 건 강화건설의 자회사였다. 게다가 법무팀은 피해자 가족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고도 아이를 보호 대상으로 포함시키지 않았다. 오히려 고의적으로 누락시켰다는 정황이 나왔다. 지우는 이 모든 내용을 보고받으며 머리를 감쌌다. 그는 평생 공정과 원칙을 말해왔지만 정작 가장 인간적인 부분에서는 스스로 눈을 감고 있었다. 그날 밤 그는 소은의 방을 조용히 찾았다. 딸은 자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평화로웠다. 며칠 전보다 더 건강해 보였고 입꼬리는 살짝 올라가 있었다. 지우는 침대 곁에 앉아 속삭였다. 아빠가 잘못했어. 정말 많은 걸 잘못했구나. 그는 천천히 이마를 숙였다. 자신의 손이 딸의 손을 감쌌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맹세했다. 더 이상 회피하지 않겠다고. 과거의 죄값을 외면하지 않겠다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태민이라는 소년의 이름을 이제는 가슴에 새기겠다고. 해운대의 바닷바람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강지훈의 마음은 이상하게도 잔잔했다. 서울에서 진실을 확인한 그는 이제 더 이상 이전의 자신으로 돌아갈 수 없음을 알고 있었다. 그는 소은과 함께 다시 영도로 내려왔다. 이번에는 단지 기적을 확인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 기적을 이해하려는 마음이었다. 태민은 그들을 조용히 반겼다. 지훈의 눈빛이 바뀌었음을 그는 한눈에 알아봤다. 이제는 믿으시나요? 태민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지훈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이제야 겨우 진짜로 보는 법을 배우기 시작한 것 같구나. 그날 태민은 두 사람을 데리고 희녀울길 아래의 오르막길을 따라 한 오래된 집으로 안내했다. 담쟁이가 얽힌 낡은 대문을 지나자 작은 정원이 나왔다. 그 안쪽엔 조용한 기운이 감돌았다.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던 이는 윤서구였다. 백발의 남자, 조용한 눈빛, 단정한 한복 차림. 오셨군요, 강 회장님. 지우는 인사를 하며 말했다. 윤 선생님, 직접 만나 뵙고 싶었습니다. 사람은 언젠가 진실을 찾아오는 법이지요. 너무 늦지 않게 오셔서 다행입니다.
그들은 작은 다다미 방에 앉았다. 허름한 공간이지만 신기하게도 따뜻한 온기가 맴돌았다. 윤서구는 작은 다관에 차를 따르며 말했다. 태민이는 제 제자입니다. 그리고 제게는 마지막 제자이기도 하죠. 그 아이는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상처 속에서 태어난 기적입니다. 지우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유약적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걸 부정할 수는 없지만 저는 알고 싶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인지. 윤서구는 고개를 끄덕였다. 강 회장님, 사람의 몸은 단순한 기계가 아닙니다. 마음이 있고, 기억이 있고, 감정이 있습니다. 그것이 서로 얽혀 하나의 생명체가 됩니다. 치유란 단순히 손상된 조직을 고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전체를 회복시키는 일입니다. 그는 손에 들고 있던 다기를 내려놓았다. 이 아이, 소은 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녀는 지금 육체만 다친 것이 아닙니다. 그 사고로 인해 자신과의 연결이 끊어진 상태입니다. 지우는 조용히 소은을 바라보았다. 딸은 윤서구의 말을 조용히 듣고 있었고 눈빛은 어느 때보다도 깊어 보였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윤서구는 대답 대신 조그만 나무 상자를 꺼냈다. 상자 안에는 몇 개의 조약돌, 천조각, 나뭇가지, 작은 벨 등이 들어있었다. 이건 감각 기억을 회복시키기 위한 도구들입니다. 단순하지만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조약돌 하나를 꺼내 소은의 손에 쥐어주며 말했다. 이 돌을 잡아보세요. 그 감촉이 어떤지 느껴보세요. 차가운가요? 거친가요? 손이 기억하고 있던 감각을 다시 불러오는 겁니다. 소은은 눈을 감고 천천히 말했다. 차가워. 조금 까끌까끌하고 그리고 가볍지는 않아요. 윤서구는 미소 지었다.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감각이 돌아오고 있는 겁니다. 지우는 옆에서 조용히 모든 장면을 지켜보았다. 마음속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울렁이는 기분이었다. 그가 수십억을 써도 이루지 못했던 변화가 지금 이 낡은 공간에서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다. 그날 저녁, 지우는 태민과 단둘이 남아 대화를 나누었다. 태민아, 너는 왜 여기에 남았니? 다른 데로 갈 수도 있었을 텐데. 태민은 조금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저는 여기에 남기로 했어요. 제가 걷게 되었을 때 누군가 저한테 말했어요. 이제 내가 받은 기적을 나눠야 할 때야. 라고. 그게 누구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꿈속의 목소리였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지우는 그 말에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한 아이의 순수한 믿음 앞에서 그는 부끄러움을 느꼈다. 그리고 또 하나, 태민이 조용히 덧붙였다. 소은이는 저와 닮았어요. 상처받은 마음을 가진 아이는 상처받은 마음만이 알아볼 수 있어요. 지우는 그제야 태민이 왜 소은에게 그렇게 진심을 다하는지 그 깊은 이유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다음 날, 윤서구는 본격적인 치유를 시작하겠다고 선언했다. 태민은 보조자로 함께할 것이고 지우는 전 과정을 지켜보게 될 것이었다. 그러면서도 그는 분명히 말했다. 이 길은 빠른 길이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걷게 되는 기적을 바란다면 돌아가십시오. 지우는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다. 이제는 알고 있습니다. 진짜 기적은 시간과 진심에서 온다는 것을. 윤서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좋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다시 연결되는 여정을 시작합시다. 그 순간 지우는 자신도 모르게 숨을 크게 내쉬었다. 오랜 시간 붙잡고 있던 죄책감과 두려움이 조금은 풀리는 듯한 느낌이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소은의 몸속에서도 어쩌면 그녀의 마음속에서도
새로운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었다. 새벽 안개가 영도의 절벽을 부드럽게 감싸고 있었다. 짙은 물안개 사이로 작은 불빛이 반짝였고 그것은 윤서구의 집이었다. 그날은 본격적인 치유 과정의 첫날이었다. 소은은 조용히 방 한가운데 앉아 있었고 태미는 그녀의 맞은편에서 조심스럽게 준비를 마쳤다. 지우는 구석에 놓인 의자에 앉아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윤서구는 향을 피우고 천천히 공간의 기운을 정돈했다. 오늘은 소은이의 기억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는 말했다. 몸이 반응하지 않는 이유는 신체 손상뿐만 아니라 그 사고의 기억이 마음을 닫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소은은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켰다. 그리고 태민이 소은의 손에 조약돌을 쥐어주며 조용히 물었다. 사고가 나기 전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였어? 소은은 잠시 침묵했다. 그러다 아주 천천히 말했다. 여름 가족끼리 제주도로 여행 갔던 날. 아빠가 직접 운전해서 오름에 올랐고 엄마는 바다에서 노래를 불렀어요. 지우는 듣고 있던 중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 기억 속에 자신이 있다는 사실이 가슴을 찌르는 듯했다. 태미는 말했다. 그때 느꼈던 햇살, 바람, 엄마의 노래 다시 한번 떠올려봐. 소은의 손끝이 아주 살짝 움직였다. 조약돌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지우는 깜짝 놀랐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숨을 죽인 채 바라보았다. 윤서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감각은 돌아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감정도 따라올 겁니다. 며칠이 지나고 소은은 점점 더 길게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 발가락에 닿는 감각이 돌아오고 무릎을 향한 신경신호도 간헐적으로 감지되었다. 그러나 그에 비례해 태민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다. 그는 여전히 웃으며 지훈과 소은을 대했지만 밤이 되면 조용히 어깨를 움켜잡고 숨을 몰아쉬었다. 윤서구는 어느 날 지훈을 따로 불렀다. 태민이가 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에너지를 넘어서고 있어요. 지훈은 당황했다. 그 아이가 왜 그렇게까지? 그건 그 아이만이 아는 이유일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태민이 스스로를 깎아내리면서까지 치유를 돕고 있다는 겁니다. 지훈은 그 말을 듣고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다음 날 그는 일부러 일찍 윤서구의 집을 찾았다. 태민은 혼자 마당에 앉아 있었다. 지훈은 조용히 그의 옆에 앉았다. 태민아. 네. 왜 그렇게까지 하는 거니? 너도 지칠 텐데. 태민은 한참을 말이 없었다. 그러다 조용히 말했다. 소은이는 단순한 아이가 아니에요. 그 아이는 세상이 놓친 존재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길거리에 아무도 관심 주지 않던 아이였고 아무도 손 내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소은이만은 달랐어요. 그 아이는 나를 처음부터 믿었어요. 지우는 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너 자신은, 넌 괜찮니? 태민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저는요, 걷게 된 이후로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었어요. 그게 저한테는 너무 소중했어요. 지우는 그의 어깨를 조용히 감쌌다. 넌 그 누구보다 값진 아이야. 며칠 후 서울의 한 블로거가 기적의 아이라는 제목으로 소은의 회복 과정을 사진과 함께 게시했다. 기사에는 태민의 이름과 얼굴도 일부 포함되었다. 단 몇 시간 만에 SNS와 커뮤니티에선 수천 건의 댓글이 달렸다. 저 아이는 누구지? 진짜 기적이야. 동양이술인가? 사이비인가? 언론도 움직였다. 지상파 방송국 기자가 영도로 찾아와 인터뷰를 요청했고 병원 측은 공식적인 입장을 내며
정신적 플라시보 효과일 가능성이 높다고 발표했다. 그러던 중 태민은 또다시 쓰러졌다. 열이 높고 호흡이 불규칙했다. 병원으로 옮겨진 그는 검사 끝에 심한 탈수와 면역저하 판정을 받았다. 지우는 그를 병상 곁에서 지켰다. 미안하다, 내가 너무 늦게 알아챘다. 태민은 흐릿한 눈으로 지훈을 바라보며 말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소은이 이제 곧 완전히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걸로 충분해요. 지훈은 태민의 손을 잡으며 속으로 맹세했다. 이제부터는 그 어떤 대가라도 감당하겠다고. 태민이 병원에 입원한 지 사흘째 되는 날, 소은은 지훈에게 물었다. 아빠, 태민 오빠 언제 다시 올 수 있어? 지훈은 아이의 눈을 피하며 대답했다. 조금만 더 쉬면 괜찮아질 거야. 많이 지쳤나 봐. 소은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왠지 불안한 눈빛을 감추지 못했다. 그녀는 요즘 태민의 부재를 뚜렷이 느끼고 있었다. 그의 존재는 단지 치료자가 아니라 그녀의 마음 깊은 곳에서 믿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그날 저녁, 소은은 우연히 아버지의 서재문이 열려있는 것을 보았다. 안에는 정리되지 않은 서류와 노트북이 켜져 있었고 화면에는 오래된 사고 기사와 합의서 문서가 떠 있었다. 그녀는 그 문서들을 바라보다가 낯익은 이름을 발견했다. 이태민. 그 순간 그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기사는 이렇게 시작되었다. 강화건설 하청 운송 차량 사고로 인해 2명 사망, 유가족과 비공개 합의.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스크롤을 내렸다. 피해자 이름 이진호, 박미영, 그리고 유족 대표 이병철. 그녀는 갑자기 숨이 막혀왔다. 이진호 태민 오빠의 아빠 이름. 그녀는 조용히 방을 나왔다. 그리고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아침을 기다렸다. 다음 날 아침 아버지를 마주한 그녀는 물었다. 아빠, 나한테 숨긴 게 있어요? 지우는 순간 말을 잇지 못했다. 소은은 조용히 눈을 마주치며 말했다. 우리 사고 말이에요. 그때 다른 가족이 죽었고 그 아이가 태민 오빠죠. 지우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떨궜다. 소은은 계속해서 말했다. 아빠 회사 차량 때문에 태민 오빠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아빠는 그걸 알고 있었죠. 지우는 결국 고개를 들고 조용히 말했다. 소은아, 그땐 아빠가 병원에 있었고 모든 걸 부하 직원들에게 맡겼어. 하지만 책임은 분명히 나에게 있어. 소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런데 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왜 그 아이 앞에서 모른 척했어요? 지우는 무거운 숨을 내쉬었다. 두려웠어. 그 아이를 마주할 용기가 없었어. 나 때문에 그의 가족이 무너졌다는 사실이. 도망치고 싶었어. 소은은 조용히 등을 돌렸다. 그럼 이제 나는 뭘로 치유받고 있었던 거예요? 그 아이의 상처 위에서 나만 일어서고 있었던 거예요? 지우는 그녀를 불러 세우려 했지만 소은은 문을 닫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그날 이후 소은은 윤석우의 치료에도 집중하지 못했고 감각 반응도 점점 둔해졌다. 태민은 병원에서 회복 중이었지만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 며칠 후 윤석우는 지훈을 따로 불렀다. 소은 양의 상태가 다시 나빠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육체보다 정신의 문제가 큽니다. 지훈은 머리를 감싸 쥐었다. 어떻게 해야 하죠? 무슨 말을 해줘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윤석우는 천천히 말했다. 이럴 땐 당신이 아버지로서 무릎 꿇고 사과해야 합니다. 사업가도 회장도 아닌 그냥 한 아이의 아버지로서. 지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날 밤 그는 조용히 소은의 방 문을 두드렸다. 소은아,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
소은은 침대에서 등을 돌린 채 대답하지 않았다. 지우는 문 앞에 앉아 조용히 말했다. 아빠는 처음엔 태민이가 너를 치유해 줄 거라 믿지 않았어. 그저 절망 속에서 마지막 기대를 걸었을 뿐이었지. 그 아이가 너를 웃게 만들고 너의 발끝에 감각이 돌아왔을 때조차 아빠는 믿는 대신 분석하려고만 했어. 하지만 지금은 안다. 그 아이가 너에게 준 건 의학적 기적이 아니라 진심이야. 자신의 상처를 덮어두고 너를 먼저 치유한 거야. 그는 무릎을 꿇고 조용히 말했다. 그리고 그 진심 앞에서 아빠는 너무도 부끄러운 사람이었어. 그래서 이제 부탁이야. 태민이에게 다시 웃어줄 수 있겠니? 그 순간 방 안에서 조용한 숨소리가 섞인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문은 열리지 않았지만 지우는 문 너머에서 딸의 눈물이 처음으로 상처를 씻어주는 소리를 들었다. 다음 날 소은은 병원을 찾았다. 태민은 창밖을 바라보다가 그녀를 보고 놀랐다. 소은아, 너 어떡해? 소은은 조용히 태민 곁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그의 손을 꼭 잡았다.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내가 나를 일으켜 세워준 거 절대 잊지 않을게. 태민은 그녀를 바라보며 작게 미소 지었다. 그리고 그 순간 두 아이의 상처는 조금씩 서로를 껴안기 시작했다. 태민이 병원에서 퇴원한 날, 하늘은 유난히 맑았다. 소은은 휠체어를 타고 병원 입구에서 태민을 기다리고 있었고, 지우는 멀찍이 서서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다. 태민은 퇴원복 차림으로 걸어 나오며 소은을 보자 미소를 지었다. 괜찮아졌어? 소은이 물었다. 응, 의사 선생님이 며칠은 조심하라고 했지만 이제는 괜찮아. 소은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말했다. 나 다시 치료받고 싶어. 이번엔 너한테 감사한 마음으로. 태민의 눈빛이 부드럽게 흔들렸다. 나도 다시 함께하고 싶었어. 두 사람의 대화는 짧았지만 그 사이의 침묵에는 서로를 향한 신뢰와 이해가 차곡차곡 쌓여 있었다. 며칠 후 지우는 태민을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다. 강화건설 본사의 최상층. 유리로 된 벽 너머로 서울 전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다. 태민은 긴장된 듯 두 손을 모으고 앉아 있었다. 지우는 조용히 커피를 내주며 말을 꺼냈다. 태민아, 내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는지 이 세상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말인데, 혹시 생각해 본 적 있니? 우리 가족이 되는 걸. 태민은 고개를 들었다. 가족이요? 그래. 법적인 절차를 밟아 내가 너를 입양하고 너에게 내 성을 물려주는 거야. 지우는 진심이었다. 단순한 보상도 감정적인 충동도 아니었다. 태민은 그에게 있어 두 번째 기회였고 자신이 무너뜨린 생명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하지만 태민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떨궜다. 지우는 기다렸다. 그 어떤 반응도 강요하지 않았다. 잠시 후 태민은 조용히 입을 열었다. 회장님. 응. 저는 그 제안을 받을 수 없어요. 지훈의 눈이 살짝 흔들렸다. 예지. 태민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아저씨가 나쁜 사람이라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까지 누구보다 저를 지켜주고 인정해 주셨어요. 그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해요. 하지만 전 아직도 아버지와 어머니가 돌아가신 날을 매일 떠올려요. 그날 이후로 세상이 완전히 무너졌고 그 원인이 아저씨 회사였다는 사실을 잊을 수 없어요. 지우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은 예상했지만 실제로 듣는 건 또 다른 아픔이었다. 전 아저씨를 용서했어요. 하지만 아저씨를 아버지라 부를 준비는 안 됐어요. 그 이름은 제게 아직 너무 무거운 단어예요.
그 방 안에는 긴 침묵이 흘렀다. 지우는 태민의 말이 옳다는 걸 알고 있었다. 용서와 잊음은 같은 것이 아니었다. 괜찮다, 태민아. 그 말 고맙다. 너는 내 감정을 숨기지 않았고, 그게 진짜 용기라는 걸 나는 잘 알고 있어. 태민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숙였다. 그날 이후 이 이야기는 언론을 통해 조심스럽게 알려지기 시작했다. 강화건설 회장, 과거 사고로 고아된 소년에게 입양 제안. 소년의 거절과 그 이유. 기사에는 실명이 나오진 않았지만 사람들은 이 이야기에 대해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진심 어린 제안 아닌가. 아이 입장에선 당연하지. 용서해도 다 받아들일 수는 없어. 댓글들은 찬반으로 갈렸고 어느 누구의 감정도 쉽게 재단할 수 없는 문제였다. 윤서구는 이 상황을 조용히 지켜보다가 어느 날 태민과 소은을 불렀다. 그는 아이들을 데리고 바닷가로 나갔다. 너희는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감정을 배워가고 있다. 그건 바로 이해란다. 용서와 다르고 잊음과도 달라. 이해는 그 사람의 상처를 받아들이는 거야. 반드시 껴안을 필요는 없지만 도망치지 않는 거지. 소은이 조용히 말했다. 태민 오빠가 우리 가족이 아니라 해도 나는 오빠를 내 마음의 가족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태민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저도 그날 이후 처음으로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들은 모래사장에서 천천히 걸었다. 소은은 여전히 휠체어에 있었지만 태민은 그녀의 손을 꼭 잡아주며 말했다. 언젠가는 걸을 수 있을 거야. 그게 내 곁이든 너 혼자서든. 소은은 웃으며 대답했다. 이미 걷고 있어. 내가 잡아준 손 안에서. 지우는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장면은 어떤 말보다 더 진한 의미를 품고 있었다. 그날 밤 지우는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다. 나는 태민을 아들로 만들 수는 없었지만 그 아이는 나에게 아버지가 되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메인 뉴스란에 익숙한 이름이 올랐다. 기적의 소년, 이태민. 그의 능력은 진짜일까? 짧은 영상 하나가 기사에 함께 올라와 있었다. 태민이 소은의 발에 조약돌을 올리고 소은이 미세한 반응을 보이던 장면이었다. 촬영은 지훈이 초기에 진행한 것이었고 내부 공유용이었지만 유출된 것으로 보였다. 댓글은 곧장 폭발적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아이한테 체면 건 거 아냐? 그냥 플라시보 효과지, 뭐 대단하다고. 부잣집 회장이 감성팔이 하는 거 아냐? 기사와 영상은 빠르게 SNS로 퍼져나갔고 전문가들의 의견도 엇갈렸다. 한 신경외과 교수는 인터뷰에서 말했다. 신경회복에는 분명히 희망적인 사례들이 있지만 이 사례는 과학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공개된 자료가 너무 감정적입니다. 지우는 즉시 대응을 준비했다. 하지만 태민은 아무런 반박도 하지 않았다. 괜찮아요, 회장님. 이건 예견된 일이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지우는 태민의 눈빛 깊은 곳에서 흔들림을 느꼈다. 그날 밤 태민은 윤서구의 집마당에 혼자 앉아 있었다. 그는 손에 작은 돌을 쥐고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소은이 조용히 다가왔다. 그녀는 여전히 휠체어를 타고 있었지만 더 이상 약해 보이지 않았다. 태민 오빠. 응. 괜찮은 척하지 마. 오빠, 상처받았잖아. 태민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돌을 내려놓고 고개를 숙였다. 소은은 태민 옆에 바짝 다가갔다. 나는 기억해. 처음 오빠가 내 발에 돌을 올렸을 때 정말로 간질간질한 느낌이 들었어. 그건 상상 아니었어. 진짜였어.
오빠가 해낸 거야. 태민은 작게 웃었다. 고마워. 그 말 지금 정말 필요했어. 다음 날 아침 강화건설 로비에는 기자들이 몰려 있었다. 지우는 직접 마이크 앞에 섰다. 정장 차림이었지만 그는 회사 대표가 아닌 한 명의 아버지로서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그 영상은 제 딸과 한 소년 사이의 회복 과정 중 일부입니다. 이태민 군은 누구보다 진심으로 사람을 치유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제 딸은 그 진심에 응답했을 뿐입니다. 여러분이 이 기적을 믿든 믿지 않든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제 딸은 지금 다시 걷기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그 아이가 만들어낸 건 감정적 연출이 아니라 한 사람의 삶을 움직이게 한 진실이었습니다. 그는 더 말하지 않고 퇴장했다. 그 장면은 그대로 뉴스에 나갔고 일부 네티즌들은 댓글을 바꾸기 시작했다. 딸을 위한 진심이었다면 인정한다. 감동받았다. 나도 누군가의 손을 잡고 싶어졌다. 하지만 여전히 회의적인 시선도 많았다. 같은 시각, 윤서구는 태민을 데리고 병원으로 갔다. 이번에는 의료 장비를 사용해 태민의 뇌파와 자율신경 반응을 정밀하게 측정하기 위해서였다. 결과는 의외였다. 태민이 집중 상태에 들어갈 때 그의 뇌파는 일반적인 수준보다 훨씬 안정적이고 깊은 주파수를 보였다. 게다가 그의 손끝에서 발생하는 미세한 전기 반응도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있었다. 윤서구는 이를 본 신경과 전문의에게 조용히 말했다. 아이의 몸은 비과학적이지 않습니다. 다만 과학이 아직 이 아이를 설명할 언어를 가지지 못했을 뿐입니다. 의사는 처음엔 고개를 저었지만 다시 모니터를 보며 말없이 생각에 잠겼다. 며칠 후 지우는 새로운 계획을 발표했다. 강화건설의 수익 일부를 활용해 희망의 달이라는 이름의 치유센터를 영도에 설립하겠다는 것이었다. 동양의학과 현대의학, 심리치료와 감각회복을 융합한 새로운 모델이었다. 윤서구는 고문으로, 태민은 치유보조자로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개관식 날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다. 언론도 다시 모였고 이번엔 태민에게도 질문이 쏟아졌다. 태민 군, 본인의 능력을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태민은 마이크를 들고 조용히 말했다. 저는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다만 누군가의 고통을 보고 그걸 외면하지 않는 법을 배웠을 뿐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림이 없었다. 그 순간 박수 소리가 이어졌다. 그 자리에 있던 소은은 누구보다 먼저 손뼉을 치고 있었다. 그날 밤 윤서구는 태민에게 물었다. 이제 너도 믿겠니? 너의 진심이 누군가에게 닿았다는 걸. 태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네, 선생님. 이젠 저 자신도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는 하늘을 바라보며 속으로 말했다. 엄마, 아빠, 제가 드디어 누군가의 삶을 지켜냈어요. 바람이 부드럽게 불던 초가을의 오후, 희망의 다리 센터에는 조용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윤서구는 오늘이 특별한 날이라고 말했다. 오늘은 소은이가 처음으로 혼자서 균형을 잡아보는 날입니다. 비록 한 걸음일지라도 그것은 그녀에게 1000걸음 이상의 의미가 될 겁니다. 지우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태민은 소은의 휠체어 옆에 앉아 작은 종이와 붓을 꺼냈다. 우리가 자주 했던 거 기억하지? 생각을 글자로 그리는 시간. 소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붓을 들었다. 그녀는 작은 한지 위에 천천히 한 글자를 썼다. 처음. 태민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처음은 언제나 무섭지만 그만큼 소중한 거야. 윤서구는 조심스럽게 운동 도구들을 정리했고 작은 병풍 뒤에 있는 나무 보행 보조대를 앞으로 가져왔다. 소은아,
이제 일어나 볼까? 소은은 심호흡을 길게 한 뒤 두 손으로 보조대의 양쪽을 꼭 잡았다. 태미는 그녀의 등 뒤에서 아무 말 없이 서 있었다. 지우는 말없이 바라보고 있었지만 손은 꽉 쥐어져 있었다. 소은의 팔에 힘이 들어갔고 어깨가 미세하게 들썩였다. 무릎에 집중해봐. 발끝부터 천천히 감각을 떠올리는 거야. 윤서구의 조용한 지시가 이어졌다. 소은은 눈을 감고 무릎과 발끝을 머릿속에서 하나하나 그려냈다. 나는 지금 내 다리를 믿는다. 나는 지금 내 몸을 느낀다. 그녀는 속으로 그렇게 되뇌며 한 발을 아주 조금 움직였다. 그러자 오른발 끝이 바닥에서 아주 미세하게 떨렸다. 정말 작디작은 움직임이었지만 그것은 분명히 의지로 만들어낸 움직임이었다. 지우는 입술을 꼭 깨물었다. 눈가에는 물기가 맺혀 있었다. 태미는 조용히 속삭였다. 너는 지금 혼자서도 해내고 있어. 소은은 그 말에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보조대의 몸을 더 밀착시키며 다른 쪽 발을 앞으로 내디뎠다. 균형이 흔들렸지만 그녀는 쓰러지지 않았다. 윤서구는 조용히 말했다. 이제 내 몸과 마음은 다시 연결되었어. 치유는 끝났고 이제는 내 삶을 살아갈 시간이다. 그날 밤 지우는 오래된 노트를 꺼내 글을 적었다. 그 아이는 기적을 만들지 않았다. 그 아이는 단지 다른 사람의 기적을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다. 며칠 후 센터에는 새로운 편지가 도착했다. 부산시청과 교육청에서 공동 프로젝트 제안을 보낸 것이었다. 장애 아동과 트라우마 아동을 위한 감각 회복 프로그램을 정규화하고 지역 전체로 확산하자는 내용이었다. 윤서구는 회의 자리에서 조용히 말했다. 태민, 이제는 내가 다음 세대를 이끌 준비가 되었구나. 태민은 당황한 듯 고개를 저었다. 저는 아직 부족한 게 많아요. 지훈이 옆에서 웃으며 말했다. 진짜 리더는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이야. 그리고 넌 충분히 준비되어 있어. 그날 저녁, 소은은 조용히 태민에게 물었다. 오빠는 지금 행복해? 태민은 잠시 말이 없었다. 행복이 뭔지는 잘 몰라. 하지만 예전보다 덜 무섭고 덜 외로워. 소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그래. 아직 두 발로 제대로 걷진 못하지만 이제 나는 누군가를 향해 가고 있어. 태민은 그 말을 듣고 처음 만났던 해운대의 그날을 떠올렸다. 모래 위에 나란히 남겨졌던 발자국들. 그때는 지워지던 것이었지만 지금은 남는다. 왜냐하면 이제는 함께 걷고 있으니까. 다음 날 아침 센터 입구에 아이 한 명이 어머니 손을 잡고 들어왔다. 팔에 붕대를 감은 채 눈을 내리지 못하는 아이였다. 태민은 그 아이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다. 괜찮아. 천천히 해도 돼. 내가 먼저 너 자신을 믿을 수 있을 때까지 우리가 옆에 있을 거야. 그리고 손에 작은 조약돌 하나를 쥐어주었다. 이제 태민의 손에서 시작된 기적은 다른 손으로 또 다른 마음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5년 후 영도구 희녀울길은 더 이상 익힌 골목이 아니었다. 한때 낡고 무너져가던 집들이 개보수되었고 희망의 다리센터를 중심으로 감각회복과 심리치유를 위한 마을 공동체가 형성되어 있었다. 매주 토요일이면 전국에서 부모와 아이들이 이곳을 찾았고 그들은 한 걸음, 한 감각, 한마디 말로 서로의 상처를 조금씩 꺼내고 어루만졌다. 그날도 가을 햇살이 부드럽게 마을을 감쌌다. 센터 강의실에서는 특별한 공개 수업이 진행 중이었다. 강사석의 선임은 이제 20살이 된 이태민이었다.
그는 더 이상 마른 어깨에 외로움을 감추고 있는 소년이 아니었다. 편안한 셔츠에 또렷한 목소리, 그리고 사람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볼 줄 아는 젊은 청년이었다. 여러분, 치유는 기술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누군가의 고통을 바라볼 수 있는 용기, 그리고 그 앞에서 침묵하지 않는 마음. 그것이 진짜 시작입니다. 수업이 끝나자 아이들이 줄지어 다가와 질문을 쏟아냈다. 형, 진짜로 손으로 아픈 데를 낫게 할 수 있어요? 무서운 꿈을 자꾸 꿔요. 이거 어떻게 멈춰요? 왜 나만 이런 아픔이 있어요? 태민은 하나하나의 질문에 진심으로 답했다. 그는 마치 예전에 자신에게 이야기하듯 조용하고 따뜻한 목소리로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밖에서는 지훈이 강희실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회장의 권위도 책임도 내려놓은 사람이었다. 이제 그는 단지 누군가의 인생을 지켜주는 어른으로 남고 싶었다. 소은은 이제 17이 되었다. 그녀는 센터의 감각훈련 프로그램을 보조하고 있었고, 한쪽 다리에 약간의 보조 지지대를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면 거의 완전히 회복된 상태였다. 그녀의 눈빛은 강했고 말투는 단단하면서도 따뜻했다. 어느 날 소은과 태민은 함께 바닷가를 걸었다. 예전과 달리 이번에는 두 다리로. 소은은 처음엔 천천히, 그리고 점점 속도를 높이며 걷기 시작했다. 태민은 그 옆에서 아무 말 없이 그녀의 걸음을 맞췄다. 기억나. 처음 바다에 왔을 때. 응. 그땐 내 두 다리가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지. 그리고 지금은. 소은은 바닷바람에 머리를 넘기며 말했다. 지금은 모든 게 느껴져. 바람, 햇살, 그리고 내 발바닥이 땅을 누르는 감각까지. 그건 단순히 걷는 게 아니라 살아있다는 증거야. 태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너는 살아있고 너는 내 삶을 다시 찾았어. 소은은 잠시 멈춰섰다. 그리고 태민을 바라보며 말했다. 사실 난 가끔 생각했어. 오빠가 없었다면 나는 어떻게 되었을까? 그냥 몸만 살아있는 사람이었을지도 몰라. 태민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내 안에는 늘 힘이 있었어. 나는 단지 그걸 꺼내줄 기회를 준 것뿐이야. 그들의 눈빛이 마주쳤고 그 순간엔 말이 필요 없었다. 그날 밤 지우는 센터의 옥상에서 별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윤서구가 옆에 다가왔다. 회장님, 아니 이제 지훈 씨. 지우는 웃으며 말했다. 선생님, 아직도 저를 그렇게 부르시네요. 윤서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사람은 자신의 이름보다 어떤 존재로 기억되는지가 더 중요하지요. 당신은 이제 누군가에게는 보호자이고 누군가에게는 두 번째 기회를 준 사람입니다. 지우는 별빛을 바라보며 말했다. 저는 태민이를 통해 배웠습니다. 말없이 손을 내미는 사람이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를요. 그리고 제 딸이 걸어가는 걸 보며 포기하지 않는다는 게 얼마나 위대한지를요. 그들은 함께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별들은 고요했지만 그 안엔 무수한 이야기들이 깃들어 있었다. 다음 날 센터 아편판이 바뀌었다. 희망의 다리, 이태민 치유연구소. 작은 글씨로 이렇게 덧붙여져 있었다. 우리는 상처에서 시작되었지만 사랑으로 걸어갑니다. 소은은 현판 앞에 서서 말했다. 이 길은 우리 둘이 만든 길이야. 태민은 조용히 말했다. 그리고 이젠 수많은 이들이 함께 걷게 될 길이지. 그들은 천천히 센터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또 다른 아이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번에도 한 걸음이 시작되었다.